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 이 민중기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아니면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공소기각이라는 거, 이게 유죄, 무죄냐 이것도 따질 수 없다 이런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형사 소추권이 발생을 하려면요, 소송 요건이라는 거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소송 요건이 뭐 예를 들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게끔 수사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공소 기각은 어떤 거냐면 지금 수사권이 없는 분야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를 했느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형식적인 판결로 형사 절차를 종결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게 좀 무리한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이렇게 수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 기소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특검이 뭐 무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경우 재판부가 했는 얘기를 보면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며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 수사 대상을 어떤 형태로 한정하고 특검 수사를 어떤 범위에서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지 않나. 그리고 그러면은 특검이 그렇게 뭐 긴 기간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했을 때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특검이 무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 별건 관련된 논란이 이미 뭐 이제 구속 사건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20명을 구속을 했는데 11명이 별건 구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법조계 사람들이 이거 공소기각 판결 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심지어 여당 의원도 그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아니 만약에 수사하다가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거 별건이네? 그러면 넘기면 됩니다. 수사권을. 넘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 내기에 급급해서 기소를 그냥 무더기로 한 거예요. 우리 이만큼 기소했어. 이것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특권의 일종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건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저희 지금 여러 이제 뭐 판결이 나오고 지금 항소를 전부 다 또 하고 있어가지고 또 항소심 결과도 봐야겠지만 밝혀진 것들이 얼마 안 돼요. 너무 심합니다. 지금 뭐 김 여사에 대해서는 15년 구형했었나요? 그런데 1년 8개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10% 정도 수준으로 선고되는 사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무리하게 구형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특검에서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은 그냥 위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인들의 어떤 업무적인 무능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희 사실 이제 특검 수사하는 중에 이제 저희 당에서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위라고 해서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명서 낸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사하면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몰라서 이렇게 결론이 공소기각으로 줄줄이 무죄로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검 백서 작업 진행 중인데요. 이 관련된 재판 결과들까지도 낱낱이 기록해서 아마 민중기 특검은 역사적으로 심판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했는지 모르겠어. 결과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무죄 뭐 이런 나오면 이러저러한 사건의 결과 보면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계엄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 맞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문제 나왔을 때 전 되게 당황했어요. 그냥 그때 그러면 본인이 권력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수사 받았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것을.
이런 게 두려워서 계엄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뭐 어떤 그 당시 야당의 폭거에 맞서가지고 계엄을 했다라고 보는 예. 이제 방향도 있는 거죠. 예. 명태균이 더 폭로할까봐 일각에서 그냥 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은 자꾸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폭로할까봐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뭔가 뭐 거창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셨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예 죄가 될 것이 없었거나 검찰이 일을 하지 않거나 검찰이 일을 하지 않다는 민주당에서 이래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렇죠. 검찰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여권의 거지. 반응이 지금 네,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을 없애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판을 깔아놓고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러면서 검찰을 의심하고 하는 상황이 자기들이 다 추천한 검사들이 가서 지금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일을 확장시켰거나 예를 들면은 예전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엄호하면서 이 비토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거 되게 이런 어떻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부엉이 바위 가셔서 이렇게 혼자 목숨을 끊으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일을 사소한 거 하나를 크게 부풀려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사지로 몰고 갔던 정부를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이번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에 보면은 뭐 샤넬백, 뭐 금거북이, 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이 막 세간에 떠돌면서 김건희 씨가 했던 죄목 이런 것보다 받은 목록에 갤러리화된 그런 내용들로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란할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야. 이런 것들을 막 받았던 사람이야? 막 인식하고 있는데 뜯어보면은 별로 파헤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상황이 되놓으니까 괜히 공소 기각되고 이러면서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예전에 본인들이 비판했던 내용 그대로 답습하고 이번에 펼친 결과 그냥 된통 얻어맞은 것이 아닌가 이러면 또 판사를 비판하는 거야. 판사가 판단이 잘못됐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검 좀 전에 우리 특검 검사 추천한 거 그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 이성윤 최고위원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김어준 씨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핍박받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러면은 전 대통령에게 핍박받았던 검사면은 추천해도 괜찮고 이 현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은 안 되고 낙마의 사유가 분명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정의인지 지금의 정치권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자기 진영의 논리로 너무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검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2차 특검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차 특검에서 그 권창경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1차 특검이 부실했다. 그래서 2차에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판결문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죄라는 거는 그 검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사 측에서 가지고 온 증거가 그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판결문에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실 수사라고 아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지금 이번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여론을 선동하고 그렇게 그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만 급급했지 크게 실질적으로 정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보면은 이 특검 관련해서 예비비를 한 13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했다고 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 돈입니다. 네. 130억이면. 근데 국무회의에서 아무도 이견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그 역점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그냥 특검 그리고 전 정부 끊어내기일 뿐이라는 거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6월 4일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내란 관련한 거를 계속 끌고 가서 그런 것 같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도 결국에는 지금 하면 지선까지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세를 계속 결집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이렇게 계시니까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특검이라는 게 원래 특정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수사기관이 이해충돌 또는 신뢰 문제에 놓여 있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독립수사를 허용하는 특정성이 있고 그냥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립수사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종합이라는 말은 사실 여기서 상충되는 거예요. 여러 사건, 여러 의혹, 다양한 시기, 다양한 행위 이거를 종합 특검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별건 수사, 공소기가 이런 게 워낙 많았는데 이거를 2차 종합특검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가? 결국에는 그냥 지선 때까지 지지율을 그리고 집결해서 끌고 가려는 걸 그거 아니고는 설명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좀 바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치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 정치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어서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뭐 뒤에도 우리 얘기하겠지만은 뭐 세금을 더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질 않나. 이거 완전히 저는 민주당이 공산화되고 있구나. 그걸 추구하는구나. 이거를 최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전에는 뭐 그럴까 봐. 그 진영에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나마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있던 집을 팔아서 좀 손해를 많이 보긴 했지만은 뭐 수뇌부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고 금태섭 의원님밖에 없다면서요. 댓글 보니까 금태섭 의원 말고 경민정 씨도 그랬대. 이렇게 막 커뮤니티 글 올라오는 거야. 어머 나 너무 억울한 거야. 날라간 내 집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배급해주는 국민께 기대는 국민이 정치권에 기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진짜 주택도 주택다운 것을 공급해주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건가? 서민적인 그런 의식 구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보수화되는 게 맞거든. 와 이게 하나하나 다 그냥 퍼즐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런 정책 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만 봐도. 저는 민주당 뭐 여타에 이제 뭐 제가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왜 민생 법안이 이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느냐 이제 이게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갑자기 그 다음 날 법안 90개를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법안이 이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을 2차 특검 통과시키느라고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90개나. 그 90개를 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견 없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는 건 뭐냐면 통과시킬 수 당연히 있는 거였다. 통과시켜서 빨리 적용이 돼야 되는 법안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미루고 본인들의 정쟁에서 앞설 수 있는 내용들만 먼저 처리하고 있었다는 걸 자인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90개나 처리했대 하고 기사 한 줄 나가고 그냥 끝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시고 이걸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들을 대신해서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신들 유리한 것만 하고 이런 것들 빨리 처리 안 해주냐.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발의했다고 이름만 써놓고 처리하는 데에 둔감하거나 뒤로 밀어두는 사람들 의원들 오히려 발의한 분들한테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정치로 풀어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은 우리가 정치로 풀 게 아니라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가야 될 아젠다가 정치로 변질돼 버리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뭐 구내식당 같은 경우 뭐 이게 지방 이전하고 나면 구내식당 만들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자. 그러면은 지역 상권도 살지 않겠냐라는 거를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드시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서울 수도권 과밀화, 뭐 지방 개 소멸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국가적 아젠다고 지금은 훨씬 더 그게 중요하고 시급한데 이런 것들 그냥 본인의 정치적 행위로 이렇게 보여지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정치적 아젠다로 바꾸어 버리면서 이렇게 정치와 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래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보고 정쟁할 수 있지만 정쟁은 정쟁이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건 정책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